TV의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나오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아, 나는 회사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집에 있네? 아, 부럽다. 나 너무 힘든데. 저는 지금도 가끔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출해 있는 기분이라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제가 한창 우울할 때 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겠다. 미지의 서울은 또 은둔을 다룬 드라마이다 보니까 저의 경험과도 많이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대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야? 어? 나 이제 못 달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유미래나 신경 쓰라고. 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엄마한테 난 그냥 유미래 덕이잖아. 아주 오늘 너랑 나랑 끝을 보자. 미지는 원래 육상을 했잖아요. 그게 계속 촉망맞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부상을 입어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은둔을 하게 되는데, 저도 원래 하던 일을 손목이 다치게 돼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제 가치가 요리사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이 느꼈어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은둔을 하게 되니까 집이라는 곳이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어머니한테 신세를 지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게 너무 죄스러운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 밖으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숨도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미지도 그렇게 느껴서 큰 좌절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가치해진 게 아닐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방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건가? 계속 어머니한테 집만 대다가. 미지는 잘 하기도 했지만 좋아하기도 했었잖아요.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 쪽을 좋아해서 직무까지 변경하면서 지원했는데,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꿈도 다시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립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때까지 일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업무도 안 주시고 인사도 안 받고 앞에서 조롱하고 인격 모독하고 욕설도 같이 섞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 자리가 없다. 저는 퇴사하고서도 이게 전화가 받을 때까지 막 와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프로젝트 지원금 받으려면 제 명의가 필요하니까 서명을 해달라. 개인정보를 넘겨달라. 제가 퇴사할 때는 인수인계 필요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개발한 거를 넘겨달라.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방 안에서 너무 괴롭다. 미지가 했던 말 중에 내가 쓰레기 같다 라는 말이 되게 꽂혔습니다.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제가 한창 우울할 때 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눈물이 났었는데, 그냥 진짜 산송장처럼 눈만 뜨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침대 위에서. 저도 같은 경험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괴롭힘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괴롭힘이더라고요. 약간 차별하고 편애하고 평가롭고 밑에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막 혼을 내고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도 거의 방에서 안 나왔었어요. 고독사 하는 노인보다 고독사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독립을 했으면 제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 미지처럼 문을 열고 나오기가. 저는 사실 미지보다는 미래에 좀 더 가까운 아이였거든요. 미래가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는 되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결심을 할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 내내 함께 했던 반려견이 사망하면서 은둔이 시작됐는데, 모범생이었고 어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걸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이
큰 상태에서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슨 교육봉사 활동하면서 동아리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정 상황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아지 한 마리에게 의지하면서 그래도 씩씩하게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강아지가 떠나면서 주변에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남들 보기에는 제가 왜 할 수 있으면서 저걸 안 하지? 왜 못 하지?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말을 못했고 양해를 구했으면 충분히 이해해줄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미지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발목을 다쳤을 때 친구가 자기랑 멀어진 이유가 더 이상 내가 빛나지 않아서라고 혼자 지레짐작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엄마 나 달리기 전엔 쳐다도 안 봤잖아. 나 이제 못 달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유미래나 신경 쓰라고. 불안감이 컸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유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강아지라는 존재가 없어지면서 그게 되게 불안정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내용 중에 한세진 씨가 가출해 있는 기분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 저는 지금도 가끔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출해 있는 기분이라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미지의 서울에서 걱정이 됐던 게 어머니가 사실 문을 따셨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할머니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감명 깊은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문을 따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지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리분둔이라는 건 지금 세상 밖이 너무 무서워서 그나마 안전기지로 삼은 곳이 내 방 아닌 건데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으면 겁쟁이야. 다 살려고 싸우는 거잖아. 소라게가 위협을 느껴서 집 안에 숨은 건데 그 집을 부숴버리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마지막 남은 안전기지였는데 그래서 사실 문을 부수는 건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을 부수는 순간 그 신뢰관계도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사실 은둔하는 청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가족 말고는 많이 없어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TV에서 뭐 봤는데 되게 뭐 좋아 보이더라. 근데 이렇게 하면 부모님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고 그런 애가 그런 거 신경 쓸 때야? 취업이나 해라. 그런 쓸데없는 거 찾아보지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사람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소한 얘기를 건넸을 때 잘 들어주면서 아 그래?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성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소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차피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뭐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지 타박만 들어올 거 생각해 말도 안 하게 되고 왜 말을 안 하니? 너가 몇 살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런 말을 계속하니까 혼자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부모들의 마음은 걱정인 건 알겠는데도 그런 게 안 느껴지고 항상 그런 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저 혼자 맨날 떨고 있고 방에 사실은 가족도 불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평생 이렇게 있을까 봐. 근데 좀 더 믿음을 가져주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럼 부정 피드백은 아예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신뢰가 이미 예전부터 쌓여 있는 사람이 마음 아프면 마음 아프다고 얘기해도 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본인의 화남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은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배달 음식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든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말해야만 하잖아요. 그거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괜찮은 상황이면 그 대화가 먹혀요. 근데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사실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힘내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힘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힘내란다고 힘이 나질 않아요. 아니, 좋은 의도인 거 알아도 위로의 말로 하는 건데도 막상 힘이 안 나요. 아마 힘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힘이 빠지는 이유가 맞아. 내가 이미 힘을 낸 게 이거라서인 것 같아요. 나 이게 힘든 건데 여기서 더 힘을 어떻게 내? 저도 친구한테는 많이 얘기했는데 친구가 진심의 위로를 해줘도 오히려 열등감이 다시 느껴지는? 혼자 속으로 넌 직장이라도 있지, 나는 없고, 나는 길도 없고. 의지가 안 생겨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어떤 한 핀트, 한 단어에 꽂혀서 우리 상사랑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계속 얘기하니까 이 친구도 잃게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줘도 힘든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더 힘들게 하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이거 해보는 게 어때? 저거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들이. 근데 그거를 내가 같이 해줄게 라고 한다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걸으러 가자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네. 혼자서는 못하는 것들이니까. 은연중에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게 옛날에 자녀가 좋아했던 메뉴로 음식을 만드는 거죠. 미지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정서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되게 미워한 시간도 길었는데 제가 은둔 한 5, 6년 차 접어들었을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런 내가 한심하지 않냐고. 나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미지 할머니가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 하나 먹여 살릴 힘은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바깥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무서운데 나는 너가 안전한 집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그때 게임을 하루 종일 하던 때였거든요. 게임을 하고 있다가 뒤에 엄마가 지나가면 신경이 곤두서요. 너무 스스로가 한심하고 눈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7살 때도 이런 게임하는 거 너가 좋아했었는데 아직도 귀여운 게임을 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지금 거의 30살이 됐는데 30살 된 백수 딸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귀엽다고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못난 모습이어도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렇고 제 남동생도 그렇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다릴게 그러고 응원해 주시고 마음에 조금 힘이 생기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제가 그때 직장 내 괴롭힘 당할 때 결혼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지역에 장기 출장 가 있어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준비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저 혼자 막 이제 결혼 준비도 마음이 힘든데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남편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자기도 이제 좀 힘들어서 몸에 좀 큰 병이 나서 타지에서 혼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으니까 나가야 돼, 나가서 죽이라도 사들고 거기로 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갈 수 이제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솔직히 예전처럼 그냥 나가야지 이게 안 되긴 하더라고요. 천천히 조금씩 다른 가족들이나 남편 도움 받아가면서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럼 같이 가자라든가 너 생각 있으면 얘기해줘 아니면 내가 언제 전화 줘도 될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빈말을 안 하는 친구고 되게 솔직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 은둔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가기도 힘들 때 용기를 내서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너는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는 별로 난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태거든요. 이 친구의 한마디를 들으니까 진짜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났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너는 날 믿어주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너를 믿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미지가 산 정상에서 기다려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누가 사실 호수가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미지는 계속 기다려줬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미지가 처음으로
탈은둔을 했을 때 자의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할머니가 아파 쓰러지면서 반강제적으로 타의적으로 그냥 어영부영 나오게 된 김에 그냥 은둔 생활을 청산한 느낌으로 지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7년간의 고립은둔 생활을 끝내게 된 계기가 그냥 떠밀려서였어요. 작년에 29살이 됐는데 30대가 되면 정말로 취업도 새로 못할 것 같고 평생 이렇게 방 안에서만 지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불안감 때문에 뛰쳐나온 게 컸어요. 근데 나와서 했던 생각이, 내가 7년간 취업 준비도 해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7년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들 눈에는 제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쉬지 못했거든요. 마음은 늘 지옥이었고,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어차피 나한테 남은 거 1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이 1년을 제대로 쉬는 데만 쓰자. 완전히 차라리 쉬어서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게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에 관련한 지원을 받아보고, 뭐라도 돼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 동안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미지처럼.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밖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었어요. 오히려 저도 불안에 떠밀려서 나간 케이스거든요. 집에서 있으면 뭐하니, 뭐라도 해야지. 미지의 엄마같이 막 그런 식으로 혼내고, 나이는 들어가고 저도 다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뭐라도 해볼까. 진로 상담을 청년센터에 무료네 하고 상담을 시작했고, 그 상담을 하면서 니트컴퍼니 홍보하는 그 채널 보고 지원을 했고, 가상회사 놀이 하는 회사거든요, 니트컴퍼니가. 주 오프라인 1회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자기가 뭐라도 어떤 업무를 정해서 밴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약간 루틴 만들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출근합니다라는 이런 메신저로 보내고 6시 전까지 자기가 정한 업무를 인증을 하는 거죠. 업무를 정하라는데 뭘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약간 생산적인 뭐 영어 공부 뭘 해서 인증하거나 뭐 운동하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걸 매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 사진 찍기로 했어요. 하늘 사진 찍고 인증하고 6시 전후로 퇴근합니다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인증하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공감 가는 인증글에 댓글도 남기고 답글도 받고,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 인증이 안 되는 분들은 팀장님들이 연락이 와요. 맞아. 누구님 출근하세요. 누구님 퇴근하세요. 얼른 업무 인증하시고 퇴근하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매일매일 주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집 밖에 나가기 싫어서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건 해야 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늘 사진을 찍으러 밖으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자 없고 튀겨라고 해가지고 농장에 가가지고 텃밭에다가 쌈채소랑 토마토랑 이런 걸 심고 키우는 거예요. 저는 근데 본가에 있는 텃밭도 자리 차지한다고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텃밭이 진짜 햇빛이 땡볕이 이렇게 내리꽂아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좀 받으면 기분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청해서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쌈채소들한테 위로를 받았었어요. 얘네가 많이 줘도 일주일에 한 번?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물을 줘요. 정말 척박한 상황인데도 거기는 이제 농약을 칠 수가 없어서 벌레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도 얘네가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벌레를 먹어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아, 얘도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하지? 나 살아야겠다. 쌈채소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러면서 힘을 내게 됐어요. 친구가 프로그램을 추천해 줬어요. 안 무서운 회사에서 하는 은둔고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은둔도 스펙이다라는 슬로건이었어요. 사실 전 그전까지는 은둔은 경험이 아니라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 숨겨야 되는 거고 약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은둔도 스펙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지?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아, 정말 은둔도 스펙이구나. 출근을 전 다음날 해야 되는데 TV에 히키코모리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나는 회사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집에 있네? 아, 부럽다.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겠구나. 은둔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나에게 많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왔으면 다 스펙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서 살아있고 견뎌내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두가 스펙이지. 예를 들면 미지도 마지막에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본 그 상처의 경험들을 스펙 삼아서 나와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저희도 상처받은 치유자를 지향하고 있어요. 직접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정책 재현의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참여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은둔고수 본인한테도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들 전용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 작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방문 상담이나 아니면 가족 코칭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결국 제가 그 당시에 저질렀던 실수는 이거는 취업만 하면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취업을 했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은둔을 하는 동안 나의 업무 스킬은 아무런 발전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는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 불안한데 그 상황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고 근데 왜 그게 반복됐냐 생각하면 결국은 제 상태를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심리 상담이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고 지금 이거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난 지금 취업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태네? 아니다 취업이 아니네. 난 일단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네. 아니다 난 커뮤니티가 필요하네. 이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자체 고립은둔 청년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좀 끝에는 취업이더라고요. 취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일단 마음이 회복되면은 알아서 내일을 찾아가니까 일단은 믿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취업에 맞추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체성을 잃고 본인도 본인을 모르고 본인도 본인을 못 믿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하면 또 나중에 도움이 될까? 취업에 도움이 될까? 막 고민하다가 결정도 늦어지고 시작도 늦게 하고 막 시간만 가고 이렇게 되니까 고립 은둔이라기보다 갭이어라고 바꿔서 생각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해주고 정체성을 확립해주려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은둔 생활이라는 것 자체에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감정에는 다들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된 이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고립은둔은 어떤 개인의 의지 문제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쉬어가는 것 혹은 남들과 다른 것에 조금만 더 용납이 되는 사회였다면 애초에 은둔이라는 방법을 택할 필요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지가 이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이름이 현재예요. 그래서 늘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고 다니는데 근데 방 안에 있을 때는 지금 내 모습을 기준으로 자꾸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삶이. 지금의 내 상황을 기준으로 나의 미래를 자꾸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둔을 하고 있는 경험이 버리는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밖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리고 되게 작은 거에도 감사하게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은둔했던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 것 같으니 잘 쉬었으면 좋겠다. 의지가 생길 때까지. 제 친구가 해준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뜬 것만으로도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설거지 그냥 그릇 한 개만 닦았어도 정말 잘한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나라도 나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